안녕하세요. 캠벨 생명과학 시판 생물 공부 함께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우리 이제 소화부터 시작해서 흡수한 영양소랑 우리 이제 지난 시간 호흡에서 기체 교환하는 것까지 운반 과정까지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가 됐었는데요. 자, 여기 지금 오늘부터 진행할 44장은 이제 동물들이 음식물을 섭취해서 이것들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또 혹은 에너지를 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노폐물들. 그러니까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생각보다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체내에서도 사실은 그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노폐물들은 뭐 적당히 어떻게든 해결이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노폐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시게 될 겁니다. 보통 배설이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실 가서 처리하시는 그런 일들 생각을 하시는데 화장실 가서 진행하시는 것 중에 큰일 같은 경우에는 소화 과정의 마지막 형태라고 생각을 해서 생물학에서 배설이야라고 하면 작은 일종, 오줌 생산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정리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제가 지금 노폐물 배설에 대한 얘기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배설계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큼직하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노폐물을 배설 드리는 거 중요한 기능인데요. 그거만큼 사실은 더 중요한 기능이 삼투 농도를 조절하는 현상이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배설할 때 노폐물을 배설하는 이야기보다 삼투 농도를 조절하는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통 이제 그 매번 장 시작할 때마다 첫 사진에 나오는 건 잘 이 자료로 안 넣는데 이 배설계 쪽에서 한번 좀 넣어봤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캠벨 교재 제일 처음 나오는 사진이거든요. 일부러 넣어드린 이유가 여기 지금 되게 평화로워 보이는 바다에 지금 조류 한 종류가 이제 떠다니는데요. 여기 있는 조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다에서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물을 섭취한다라고 하더라도 바닷물을 섭취할 거거든요. 어떤 생물의 체액도 바닷물 정도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 생물은 없습니다. 엄청 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조류 같은 경우에 맨날 섭취하는 게 물이면 우리 왜 그런 얘기도 조난당했을 때 목마르다고 바닷물 먹으면 탈수증 걸린다고. 그렇죠? 그럼 이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 환경 자체가 탈수증의 위험이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이런데 그냥 살 수는 없으니까 체내에서 이 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작용들이 생물 종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된 얘기가 우선은 이제 배설 과정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을 잡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 삼투 현상에 관한 얘기는 저 앞에 우리 왜 그 생화학 쪽 내지는 세포 구조 정리할 때 삼투 현상 정리할 때 한 번 정도 언급이 됐던 내용이에요. 너무 옛날에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체액 같은 경우에는 0.9%의 소금물과 동일한 농도야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 사람의 경우에 이렇고요. 다른 생물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농도가 다르긴 합니다. 근데 항상 이 정도 농도를 유지해야 하는 항상성이 존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체내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농도로 맞추는 현상, 이걸 우리는 삼투 조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는 지금 바닷물에 사는 생물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환경에 사느냐, 사막에 사느냐, 뭐 물이라고 하더라도 바닷물에 사느냐, 민물에 사느냐, 육상이라고 하더라도 뭐 식물들이 많은 초원 지역에 사느냐, 아니면 건조한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 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배설의 시작 부분에서는 그 농도 조절 얘기부터 진행을 하고요. 뒤쪽 가서 우리 노폐물 얘기하도록 하죠. 자, 삼투 현상은 우리 세포성 할 때 배웠었습니다. 그쵸? 자, 여기는 반투각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농도차가 난다라고 했을 때 자연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은 농도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더라. 그 농도차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고농도 쪽에 있는 용질이 저농도 쪽으로 이동하는 거. 이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죠. 근데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우리는 왜 이제 삼투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세포막이요. 이 세포막이 대표적인 반투각성막입니다. 자,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던 건데 너무 옛날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반투각성, 여기 선택적 투각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뭘 선택한다라는 거냐면 사이즈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반투성막 혹은 선택적 투각성막 평소에 쉽게 보실 수 있는 게 언제냐면 삶은 계란 드실 때요. 껍질 까다 보면 껍질하고 삶은 계란 사이에 얇은 막 하나 나오잖아요. 그게 원래는 그 계란을 구성하고 있었던 계란이 원래 세포 하나인 거니까 세포막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그 계란 안쪽에는 막 잘
보시면 아무리 유심히 보셔도 구멍 잘 안 보이시죠? 그쵸? 그냥 예쁜 막이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그 막이 아주 미세한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미세한 막이냐면, 미세한 구멍이냐면 한 물분자 하나 정도 내지는 수소분자 하나 정도 통과할 수 있는 미세한 구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세요. 물분자 하나 사이즈가 얼마나 작냐면 그 보통 길이를 얘기를 할 때 100억 분의 1m라고 말을 하거든요. 1m를 100억 등분한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사실 눈에 보이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구멍이 있어서 크기가 작은, 사실은 크기 작다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그냥 물 정도만 통과할 수 있는, 나머지는 아무 통과 못해요. 그래서 물 정도만 통과할 수 있는 미세한 구멍을 가지고 있는 선택적 특화성의 막의 대표 선수가 세포막이고, 요 막을 중심으로 해서 농도차가 난다라고 하면 고농도에 있는 용질이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저농도 쪽에 있는 물이 반투성 막을 통과해서 고농도 쪽으로 이동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농도 차이를 줄이는 현상을 우리는 삼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농도 차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확산과 삼투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약간 화학적으로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사실은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현상이거든요.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항상 용질이 많은 쪽을 고농도라고 하고 용질이 적은 쪽을 저농도라고 하는데, 이걸 약간 포커스를 바꿔보세요. 포커스를 바꿔서 물의 농도, 말은 조금 웃긴데 물 농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같은 약의 용액이 있을 때 용질이 많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물의 양이 적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사실은 물분자의 농도로 따지면 고분자 쪽은 물분자 농도가 낮은 쪽이 되는 거고요. 저농도 쪽 같은 경우에는 용질이 적다는 건 반대로 물분자가 많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럼 물분자의 농도가 높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되세요. 확산이라는 것 자체가 고농도 쪽에서 저농도 쪽으로 분자가 이동을 하는 거니까 삼투 현상은 물 고농도에서 물 정도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같은 개념인 겁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용어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물분자 농도 이런 걸 사실 잘 안 쓰거든요. 정식 명칭으로 수분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분 포텐셜 차이에 의해서 이제 수분 포텐셜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삼투 현상을 설명하면 조금 어렵게 설명하는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삼투 현상이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들 체내 환경은 모든 세포들이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점에서 삼투 현상이 나타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삼투 현상이 나타날 때 농도를 우리 삼투 농도라고 하는 농도법을 쓰는데요. 우리 약간 화학 얘기 잠깐만 하고 갈게요. 이 삼투 농도라고 하는 거 정의를 보시게 되면 1리터의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총 몰수라는 말이 나와서 좀 불안한 게 뭐냐면, 우리 생물 공부하는 학생들이 화학 공부하신 친구들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화학 공부한 친구들은 여기 스킵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화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생물학 진행하시는 학생들은 아, 이게 뭔 소리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쵸? 자, 이 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화학에서 주로 다루는 개념이고, 화학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거의 구구단만큼의 당연한 개념인 건데, 몰이다라고 하는 거는 1몰이야라고 하는 건 어떤 입자가 되었건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으면 전부 다 1몰이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거 약간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왜 가끔 어떤 물건들을 헤아린다라고 할 때 그 단위로 쓰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가령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 이제 좋아하는 그 도너츠 중에서, 특정 상품이라 말은 못하겠지만 그 왜 도너츠 중에서 12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상자에 파는 도너츠, 그거 1더슨이라고 하잖아요. 그 덫은 12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지는 여러분들 어렸을 때서 연필 한 묶음 한 다스, 되게 촌스럽게, 그죠? 그 한 다스가 12개 한 묶음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런 식으로 묶음 단위로 얘기하는 거. 이거 초등학생들 배우는 건데 바늘 한 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바늘 100개 한 묶음은 한 쌈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뭐 흔히 우리 쓴 말, 제가 되게 민감한 말, 그죠? 막 나이가 계란 한 판이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그쵸? 계란이 한 판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요즘 학생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요즘은 마트에다 10개씩 파니까. 근데 이제 한 판이야 라고 하면 30개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묶음 단위를 일컫는 명칭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숫자가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 지구의 인구가 70억 명이잖아요. 그쵸? 70억 명 이거 10의 거듭적으로 표시하면 이게 70억이거든요.
이거에 거의 뭐 한 2제곱, 3제곱까지 가까워지는 수치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기엔 조금 어려운 수치값들입니다. 근데 이제 화학의 세계 같은 경우는 원자나 분자를 다루는데 너무 조그매가지고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모아놔봤자 1g밖에 안 나가요. 엄청 가벼운 놈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화학에서는 물질의 양을 표현할 때 우리도 약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물질의 양을 질량이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양이 많으면 무거울 테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화학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질량으로 물질을 표현하는 거에 별로 신뢰를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수소기체가 2g 있는 거하고 산소기체가 2g 있는 게 분자 개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화학에서는 이제 분자나 원자 개수로 물질의 양을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분자 개수와 원자 개수가 달라라고 하면 같은 양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몰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 원자가 이만큼이 있어 라고 하면 원자 1몰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분자가 이만큼이 있어 라고 하면 분자 1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화학에 이거랑 동일한 개념에 해당하는 농도가 있는데 그걸 몰농도라고 하고요. 이걸 생물학에서는 삼투농도라고 얘기한다고 보시면 그냥 유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적인 기반이 없는 학생들은 이 얘기 딱 나오면 뭐라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 몰이아라고 하는 거는 분자 개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단위를 밀리오스몰을 쓰는데 사실 밀리는 떼버려도 괜찮아요. 밀리라고 하는 거는 1000분의 1을 의미하는 접두하기 때문에 밀리미터 하면 1000분의 1미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밀리를 떼버리시고 그냥 오스몰 단위를 써도 괜찮은데 우리 앞에서 봤지만 무기질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필요한 거 뭐 몇백 미리그램 이상 안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양 자체가 얼마 안 필요해서 삼투 농도를 표시할 때 보통은 밀리오스몰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줄임말로 쓸 때 이렇게 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좀 안 오시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들 혈액이 정상적인 혈액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스몰 농도로 따졌을 때 300ml 오스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닷물 드셔보신 분들 알겠지만 엄청 짜죠. 그쵸? 딱 들어간 순간 100개 되잖아요. 그쵸? 그 바닷물 같은 경우에 여러분 체액보다 한 3배 약간 넘게 진한 액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 배설 쪽에서는 농도 조절 관련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농도 관련해서 생물학에서 농도를 표현할 때에는 오스몰 농도를 쓴다라는 개념을 가지시고, 자, 아래쪽에 있는 3가지는 묶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도에 따라서 용액을 구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아까 잠깐 봤었던 그림에서 농도가 높은 용액을 고삼투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이퍼, 그죠? 그 다음에 농도가 낮은 용액을 저삼투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0.9%의 소금물을 만드셨다면 여러분 체액하고 동일한 농도죠. 그쵸? 그런 용액을 우리는 등삼투액이라고 해서 농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용액을 큼직하게 3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조절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쵸? 우리 몸 같은 경우에 바닷물 농도보다 한 3분의 1 낮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바닷속에 생활하는 생물들이 바닷속에 산다고 해서 우리보다 체액의 농도가 그렇게 심하게 높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다는 1000ml 오스몰인데 이 생물체 내부는 뭐 한 400~500ml 오스몰이다 라고 하면 농도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삼투 농도를 이제 조절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큼직하게 2패턴으로 묶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어떤 현상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서 뭐 신호 전달할 때나 내지는 세포에서 물질 이제 이동할 때 공부하셨겠지만 다소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좀 하등한 생물들 내지는 이제 조절 시스템을 충분히 갖지 않은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조절 포기. 그래서 주변에 있는 농도랑 그냥 내 체액의 농도를 비슷하게 맞추는 수준으로 가는 생물들도 있습니다. 그런 생물들을 우리는 삼투 순응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냥 주변 농도랑 내 체액의 농도를 같게 맞추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삼투 조절자, 우리는 이쪽에 속하거든요. 우리는 환경하고 내 체액하고 너무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하더라도 그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조절 과정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을 삼투 조절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어떤 생물은 얘는 삼투 순응자야, 얘는 조절자라고 명확하게 구분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삼투 순응자라고 하는 생물들도 일부 이온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뭐 능동수송이라거나 펌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조금씩 조절을 하고 있고요. 삼투 조절자라고 크게 묶어주는 생물들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이거는 환경하고 똑같아도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내버려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하게 맞추는 방법이 뭐냐에 따라 구분을 하는 거고요. 어떤 생물은 그냥 순응해, 내버려둬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으로 조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크게 이렇게 수능자와 조절자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이 조절 방법에 따라서 생물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협염성이야 라고 하면 외부 삼투농도 변화에 적응이 잘 안 되는 생물이에요. 이런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생활하는 환경이 한 농도로 이제 고정되는 것들. 바다에 살면 바다에만 살고 육상에 살면 육상에만 사는 것들. 여러분들은 대표적인 협염성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투농도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생활하는 환경이 제한적인 생물들을 이제 협염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광염성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요 소크아이 뭐 이런 종 생각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연어예요, 연어. 그죠? 가요, 대중가요도 있잖아요. 강물을 거슬러 오른다고, 그쵸? 그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오른다는 게 왜 중요한 의미가 되냐면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는 바닷물에 살죠. 근데 이제 산란기가 되면 우리 다음 단원 가면 이제 발생 파트가 가지고 번식 배우실 텐데 산란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생물들 종이 이제 알을 일괄적으로 이제 외부로 배출하는 걸 산란이라고 합니다. 근데 연어 같은 경우에 산란은 바닷물에 하면 알 자체가 삼투 수능자가 못 돼요. 그래서 그 바닷물 속에 알 낳으면 알이 낳자마자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은 민물에 놔야 되거든요. 강물에 놔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연어 같은 경우에 산란기가 되면 강물 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경우에 따라 바닷물에도 살 수 있고 산란기 때는 강물로 와도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적응하는 농도가 이제 넓은, 그죠? 삼투 변화 농도가 외부 환경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체내의 조절 작용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생물 종들을 광염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이제 광염성 생물이라서 지금 연어 사진이 여러분들 그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큼직하게 구분을 해보시게 되면 일단은 육상생물하고 수중생물, 그리고 이제 수중생물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 민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해수동물부터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수동물을 일단 큼직한 카테고리로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이제 해수동물은 바닷물의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체계 농도보다는 바깥쪽의 농도가 높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쵸? 근데 물속에 사는 동물 중에 뭐 해면동물이라거나 내지는 뭐 히드라 같은 강장동물이라든지 조금 하등한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요. 원체 세포도 심플하기 때문에 뭘 조절하는 기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뭐 농도 바뀌면 그런가 보다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외부 환경 농도를 따라가는 패턴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얘들도 대부분 삼투 수능을 한다고는 하는데 일부 필수적인 이온에 대해서는 능동수송 기작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삼투 수능이라고 하지만 여기도 에너지를 소모해서 약간은 농도를 맞추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고요.